이 이야기는 배신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윤서가 다시 태어나 자신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연인 귀신에게 치밀한 복수를 시작하는 이야기다. 전생에서 윤서는 귀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첫사랑 백월을 위해 윤서와 그녀의 가족을 잔혹하게 버렸다. 그러나 진실은 백월이 거액의 돈을 들고 죽음을 가장해 도망쳤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른 채 귀신은 모든 죄를 윤서에게 뒤집어 씌운다. 회귀한 윤서는 더 이상 사랑에 눈이 먼 여자가 아니다. 가족과 함께 귀신의 추락을 차분히 설계하며 그의 욕망과 오만을 이용해 무릎 꿇게 만든다.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릴 수 있는 귀신은 결국 존엄과 명예, 사랑마저 스스로 파괴하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 작품은 사랑에서 복수로 변한 감정, 그리고 탐욕이 부르는 자멸을 냉정하고도 강렬하게 그려낸 복수극이다. 판2, 그때 모두가 알게 되겠지. 기 대표가 윤가 돈을 사기치려고 자기 자신까지 팔았다는 걸. 내 협력업체들과 은행이 너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아?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귀신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빛이 빨강에서 하양으로, 하양에서 파랑으로 변하더니 결국 제빛이 됐다. 그는 알아챘다. 기씨 집 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에겐 후퇴할 길이 없었다는 걸. 그 사과 현장은 올해 이 도시 최대의 웃음거리가 됐다. 기씨는 시내 가장 큰 기자회견장을 빌렸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단상 위에 초라한 남자를 향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다크서클이 짙었다. 백월이 아버지와 가족 어른들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모두의 얼굴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다. 사과 현장은 전체가 생중계됐다. 나와 아빠, 엄마, 오빠는 집 소파에 앉아 대형 스크린으로 우리가 뼛속까지 증오하는 그 얼굴을 봤다. 저 귀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백씨 가문과 고인이 된 백월 아가씨께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나왔다. 메마르고 쉬어 있었다. 예전에 백월 아가씨에 대한 모든 사실이 아닌 소문은 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날조한 것입니다. 백씨 가문조상 묘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행위도 제가 이익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린 것입니다. 저는 부귀에 빌붙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소인배입니다. 모든 걸 배신할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말하면서 화면 속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백씨 가족을 향해 3번 크게 머리를 조아렸다. 쿵, 쿵, 쿵. 이마가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백월이 아버지가 일어서서 그의 앞으로 가더니 다리를 들어 그의 어깨를 세게 찼다. 귀신의 온몸이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일어나 단정하게 무릎을 꿇었다. 백씨 젊은이들이 달려들어 그를 마구 때렸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그의 비참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는 땅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주먹과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생중계 채팅창이 폭발했다. 미쳤네. 이게 귀신이야? 그 천재 사업가?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재벌 사위도 쉽지 않구나. 융화가 너무 잔인한 거 아냐? 사람을 죽이려는 것 같은데. 불쌍한 사람엔 반드시 미운 점이 있는 법. 자기가 먼저 비열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윤태기가 댓글을 끄고 차갑게 코웃음 쳤다. 이 정도가 잔인해? 전생의 귀신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엄마 눈이 빨개졌다. 화면 속 모든 사람에게 맞는 남자를 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쌤통이다. 아빠가 조용히 엄마 어깨를 두드렸다. 맞아, 쌤통이야. 이 정도 육체적 고통은 그가 우리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돼. 사과 현장은 기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구급체에 실려가며 끝났다. 그는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유명해졌다. 단, 이번엔 그의 이름이 비열함, 여자 치마폭에 매달리는 놈, 세기의 소인배 같은 단어와 단단히 결합됐다. 그의 사업 제국은 아직 재건되지도 않았는데 인격은 완전히 파산했다. 기신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윤가로 왔다. 얼굴의 상처는 아직 낫지 않았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보기에 우스웠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비된 듯했다.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했어. 그가 나를 봤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이제 약혼해도 돼? 나는 그의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며 갑자기 좀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원한을 봤다. 미소를 지었다. 약혼? 물론 되지. 나는 탁자 아래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단, 약혼 전에 나한테 선물 하나 줘야 해. 그가 경계하며 그 상자를 봤다. 무슨 선물? 열어봐. 그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빨간 벨벳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수술칼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날이 예리하고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기신의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세게 상자를 밀쳤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 본인도 눈치채지 못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수술칼을 집어들고 손끝으로 만졌다. 들었어? 네가 대학 다닐 때 의학 복수 전공했다며? 성적도 꽤 좋았다고. 이 칼은 독일산 고급품이야. 쓰기 편할 거야. 내 시선이 천천히 그의 왼손 새끼 손가락에 떨어졌다. 나 별 취미는 없는데 유일무이한 걸 수집하는 걸 좋아해. 내 이 새끼 손가락 꽤 특별해 보이던데. 약혼 선물로 나한테 주면 어때? 내 어조는 매우 여유로웠지만 기신의 얼굴에서 즉시 핏기가 싹 빠졌다.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봤다. 윤서, 너 미쳤어? 내 손가락을 달라고? 응. 나는 무죄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손가락 하나일 뿐인데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윤가가 너한테 준 모든 것과 비교하면 손가락 하나쯤이야 완전 이득이지. 그렇지 않아? 나는 수술칼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칼날의 차가운 빛이 그의 공포로 가득 찬 동공에 비쳤다. 이리 와.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금방이야. 한 번만 싹둑하면 돼. 그는 내가 몰아붙이자 계속 뒤로 물러났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을 때까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안 돼. 하지 마. 그가 공포에 질려 머리를 흔들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았다. 윤서, 이러면 안 돼. 난 내 약혼자야. 우린 곧 결혼할 거라고. 맞아. 곧 결혼할 거니까. 의미 있는 기념품을 원하는 거지. 나는 그의 왼손을 잡고 새끼 손가락을 펴서 칼날을 차갑게 손가락 관절에 갖다 댔다. 그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관자놀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안 돼, 안 돼, 제발. 윤서, 내가 잘못했어. 뭐든 다 들어줄게. 내 손은 건드리지 마, 제발. 그는 마침내 무너졌다. 울며 애원했다. 나는 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며 입꼬리의 미소가 점점 깊어졌다. 이 정도에 벌써 무서워? 전생에서 그가 나를 고층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때 그 무력함과 절망감, 아빠, 엄마, 오빠가 불바다에 갇혔을 때
그 찢어지는 고통. 손가락 하나 잘리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아팠다. 내 손목에 힘이 들어가며 칼을 눌렀다. 하지만 수술칼은 베어지지 않았다. 살을 찢기 직전에 멈췄다. 나는 그저 칼등으로 그의 손가락을 천천히 문질렀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에 귀신의 몸이 더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나왔다. 충분히 놀아준 후에야 나는 그를 놔줬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 벽을 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을 벌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수술칼을 상자에 다시 던지며 위에서 그를 내려다봤다. 장난 좀 쳤는데 겁먹었네. 기사장님 용기도 별거 없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멍했다. 아직 방금의 극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쪼그려 앉아 그의 얼굴을 톡톡 쳤다. 이 느낌 잘 기억해둬. 나중에 다른 마음이라도 먹으면 다음엔 이 칼로 자를 게 손가락인지 아닌지 장담 못해.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의 귀 속으로 새우며들었다. 그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동공에 마침내 정신이 돌아오며 더 깊은 공포가 생겼다. 그가 나를 봤다. 한때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이 소동 이후 귀신은 완전히 순해졌다. 더 이상 어떤 계략도 부리지 않았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약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 아빠가 시내 최고급 호텔을 전부 빌렸다. 유명 인사들을 전부 초대했다. 한때 잘 나가던 천재가 지금 우리 윤가에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약혼식에서 귀신은 새하얀 정장을 입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감출 수 없는 초췌함과 눈 깊은 곳의 어둠은 가릴 수가 없었다. 약혼 반지를 교환할 때 그는 내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반지를 손에 쥐고 손이 떨렸다. 그건 남성용 민반지였다. 다이아나 무늬가 전혀 없었다. 안쪽에만 작은 글자로 K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가 직접 이 치욕적인 낙인을 손에 끼는 걸 봤다. 의식이 끝나고 아빠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아니었다. 모든 하객 앞에서 직접 영상 하나를 틀었다. 영상 속은 좀 어두웠다. 지하주차장이었다. 익숙한 그림자가 렌즈에 나타났다. 백월이었다. 그녀가 한 남자와 당기고 밀치고 있었다. 얼굴이 흥분해 있었다.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귀신 회사 무너뜨리는 거 도와주면 나랑 결혼한다고. 결혼? 백월,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냐? 남자는 이 대표였다. 귀신의 숙적, 얼굴엔 경멸이 가득했다. 난 그냥 너 이용한 거야. 네가 뭔데? 진짜로 내가 결혼할 줄 알았어. 날 속인 거야. 이 개자식. 속였으면 어쩔 건데. 넌 내 돈 챙겼고 귀신 회사 핵심 기밀도 나한테 넘겼잖아. 우린 끝났어. 귀신이 알면 어떨까?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팔아먹었다는 걸? 이 대표가 차갑게 웃었다. 평생 돌아올 생각 마. 꺼져. 영상이 거기서 끝났다.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이 충격적인 소식에 멍했다. 알고 보니 예전 귀신 회사 위기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직접 칼을 꽂은 거였다. 그리고 귀신, 그 여자를 위해 무덤을 파고 무릎을 꿇은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웃음거리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 위 귀신에게 향했다.
그는 대형 스크린을 멍하니 쳐다봤다. 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영상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복수의 이유로 삼았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푹! 그의 입에서 갑자기 선홍색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뒤로 넘어가며 쓰러졌다. 귀신이 깨어났을 때 이미 병원에 있었다. VIP 병실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3인실이었다. 공기가 답답하고 소독약 냄새와 각종 잡다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우리 가족 넷이 그의 침대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눈을 떴다.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봤다. 깨어났구나. 아빠가 침묵을 깼다. 귀신의 눈동자가 움직이며 천천히 우리를 향했다. 입술이 갈라지고 목소리가 쉬었다. 왜 이제서야 알려준 거야? 그는 배거리가 자신을 배신한 일을 묻고 있었다. 윤택 오빠가 차갑게 웃었다. 일찍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연극을 봐? 네가 배신한 여자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배신하고 명예도 썼고 꼬리 흔들며 애걸하는 꼴 재밌지 않아? 귀신의 몸이 이불 속에서 격렬하게 떨렸다. 그가 우리를 봤다. 눈엔 고통과 절망적인 광기가 가득했다. 너희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들 처음부터 나 가지고 논 거야. 날 광대로 만든 거야. 맞아. 나는 당당하게 인정했다. 그에게 몸을 숙여 귀에 대고 우리 둘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린 이것만 아는 게 아니야. 전생에서 네가 직접 나를 고층 건물에서 밀었다는 것도 알아. 우리 가족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것도. 그 순간 귀신의 동공이 바늘 끝만큼 작게 수축했다. 얼굴의 모든 표정이 얼어붙었다. 극도의 공포만 남았다. 그가 겁에 질려 나를 봤다. 목구멍에서 헉헉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우린 그를 가지고 논 게 아니라 그의 목숨을 거두러 온 거였다. 너희들? 그가 몸부림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팔다리가 무겁기만 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다. 귀신아, 힘 빼. 넌 계속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심한 뇌 손상이 생겼어. 의사 말로는 내 몸은 이제 망가졌대. 지금부터 사지가 점점 감각을 잃고 완전히 마비될 거야.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눈구멍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마비? 산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안 돼. 그는 소리 지르고 싶었다. 울고 싶었다.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벌렸을 때 모호한 음절만 나왔다. 용서를 빌 자격조차 박탈당했다. 절망이 완전히 그를 삼켰다. 그는 그저 누워서 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자기 몸이 한 걸음씩 끝없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귀신은 죽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누워 있었다. 우린 그를 병원에 두지 않고 기씨 옛 저택으로 데려와 말 못하는 간병인을 고용해 가장 기본적인 먹고 씻는 일을 돌보게 했다. 그의 회사 주식을 나는 그의 경쟁자 이 대표에게 팔았다. 이 대표는 기뻐하며 즉시 기씨 그룹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첫 조치가 바로 별장구역의 기씨 옛집을 회사 직원 요양원으로 개조하는 거였다. 그래서 기씨는 매일 자기 옛 직원들이 자기 옛집에서 웃고 떠들고 파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2층 구석진 방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한때 가졌던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의 배경이 됐다. 그의 이름도 빠르게 잊혔다. 가끔 언급되어도 웃음거리로만 1년 후 윤택 오빠의 프로젝트가 대성공하며 업계 떠오르는 신성이 됐다.
아빠 엄마는 은퇴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며 매일 친구 서클에 맛집과 풍경을 올렸다. 나는 귀신에게서 얻은 돈으로 작은 자선재단을 만들어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을 돕는다. 햇살 좋은 어느 오후, 나는 말 못하는 간병인이 보낸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사진 속엔 병원 사망진단서, 이름, 귀신,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영양실조. 그는 결국 끝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 해방됐다. 나는 사진을 지우고 휴대폰을 옆에 던진 후 계속 책을 읽었다. 창밖엔 햇살이 좋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왕제가 내 발밑에 누워 게으르게 하품했다. 책상 위 엽서엔 해변의 아빠 엄마 환한 미소. 나는 펜을 들어 일기장 마지막 줄을 썼다. 귀신은 죽었다. 하지만 우리의 환생은 이제 막 시작됐다.